안녕하십니까. 만화 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46강 4 경매 공매 1 앞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시간에 걸쳐서 경매하고 공매를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경매부터 보면 경매가 뭔지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는 경매되는 과정을 한번 보면 이게 경매구나,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접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게 중개하고 무장에 관련이 있습니다. 경매 부분이.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법원 경매부동산에 대해서 입찰 대리 신청을 법원 등록을 하면 경매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 실무 부분에 경매 공매가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경매. 자, 갑이 있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팔아요. 자, 주택이 있어요. 갑이 이제 매도인이야. 매도인. 그리고 을이 주택을 살려고 합니다. 자, 을이 매수인. 자, 갑이 주택을 딱 갖고 있어요. 자, 주택. 근데 이 주택의 가격이 2억 원입니다. 2억 원. 자, 팔겠다는 의사표시,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하는데, 이제 공인중개사가 가운데서 이제 중개를 한 경우입니다. 자, 갑이 매도를 했어요. 2억에 매도를 했어. 자, 을도 샀어요. 근데 을이 돈이 모자라. 그래서 1억밖에 없기 때문에 1억은 자기 돈을 냈고, 나머지 1억은 은행에서, 공인중개사 소개로 은행에서 1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차입자예요. 자, 그러면 은행에서 차입을 할 때 그냥 차입을 해줍니까? 저당을 설정합니까? 그럼 저당권을 설정해요. 근저당을 설정하든가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그럼 저당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당을 설정했습니다. 1억에 대해서. 자, 이 경우 을은 은행에 대해서 원금을 1억에 대한 원금 1억을 갚을 의무와 다달이 이자를 갚을 의무를 부담합니다. 원리금 부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요 관계. 그러면 이 계약이 끝나고 나면 갑은 이제 권리가 없고 소유권이 이제 넘어갔으니까요. 을이 주택의 주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림이 이제 넘어오는 겁니다. 을은 해당 주택 2억 원이 있다면, 자, 이 2억 원에 대해서 을은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리고 은행은 저당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은행은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 자, 담보물권은 소유권에 우선한다. 그러니까 담보권자가 더 권한이 센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을이 다달이 원리금을 이자를 쭉 갚으면 되는데 못 갚는 거예요. 못 갚았어. 그래서 은행에서 한 달, 두 달 기다렸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계고장을 보내. 바로 법원에 신청을 못하고, 너 돈 안 갚으면 네 물건, 이 주택, 내가 저당권이 있으니까 이 저당권을 기해서 그냥 법원에 경매 넘긴다고 보냅니다. 계고장을. 그런데도 을의 능력이 안 돼. 갚을 능력이 안 돼. 집을 처분을 해서 팔아갖고 갚아야 되는데 집도 안 팔려. 그리고 그 사정을 은행 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뭘 몰라갖고 가만히 버틴 거야. 그랬더니 며칠 안 있다가 은행에서 난리 나옵니다. 당신 집 경매 개시 요청 등기가 됐으니까 압류 조치됐다고. 세입자가 있다면 신청하라고, 배당을. 그러면 이 주택은 경매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을 소유자가 이 1억을 갚으면 이 압류에서 해제가 됩니다. 못 갚을 경우가 이제 경매 계속 넘어가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을이 이 은행, A은행으로 치면 A은행에만 저당권을 설정한 게 아니라 친구한테도 돈 빌리고, 또 주택의 가치는 2억 원인데 빚이 3억이야. 이런 경우에는 빚 갚을 생각 안 하고 도망갑니다. 이 채무자가. 그래서 법원에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경우가 바로 전형적인 경매예요. 그런데 요런 저당권, 이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저당권자는 법원에 이 경매를 본인들이 이 집 우리가 저당권 있고 우리가 경매합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누구한테 신청한다?
법원에다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네, 법원에다.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경매를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자, 경매 신청을 하는 사람이지, 이 채권자는 이 사람이 경매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경매는 누가 한다? 법원에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경매는. 자, 이러한 구조이 경매예요. 경매. 그러면 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했어. 자, 경매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법원이 경매에 올려 이 물건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는 순간, 등기부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딱 되는 순간 이 집은 압류가 된 거야. 압류가 뭐냐면 소유권 이전을 못하는 거예요. 일절 다른 권리 설정도 못해. 이 주택은 등기부상 아무 권리도 행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압류라는 뜻 자체가. 자, 그렇게 되면 이 주택은 경매에서 낙찰일자에게 낙찰이 될 때까지는 권리 변동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대로. 스톱! 모든 게 스톱! 자, 그래서 이제 경매에 넘기면 법원이 경매 기일날 이제 공고도 하고 다 해요. 경매 기일날 법원에 사람이 모이죠. 그러면 그날 낙찰을 하는 겁니다. 집달관이 이제 경매하는 그 사무관이 경매 업무를 처리를 해요. 그래서 낙찰이 되면 누군가 낙찰을 받아가요. 그럼 받아가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주택 2억에 낙찰이 됐다면 은행이 1순위라면 1억 받아가는 거고 1억 자기 돈 이자하고 다 해서 이제 받아갑니다. 그리고 2순위자, 3순위자 이렇게 다 배당하고 남는 게 있다면 그때 소유자에게 주는 거고 이 채무자에게 남는 게 없다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럼 만약 빚을 못 갚은 뭐 C은행, D은행은 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은행들하고 이 을 매수인간의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저당권은 다 소멸을 했으니까. 자, 이게 전형적인 경매인데 이런 경우 저당권자가 그 자기 저당권에 의해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임의경매라고 그래요. 왜 임의경매냐면 저당권 설정 자체가 임의적인 거잖아요. 두 사람의 계약이야. 그래서 임의경매고, 강제경매는 임의경매하고 달라요. 강제경매는 자, 이제 요 경우는 임의경매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은행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행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친구한테 친구 병이야. 병에게 1억을 꿨어. 또 1억 그냥 개인적으로 1억을 꾼 거예요. 그리고 차용증을 써줬어. 언제까지 갚겠다고. 근데 갚기로 한 변제기일에 을이 돈을 못 갚은 거야. 그래서 병이 돈 갚아라 해도 나 몰라라고 나오니까 병이 그 차용증 갖고 법원에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차용증은 그냥 개인적인 차용증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그가 갖고는 법원에다가 뭘 신청해야 된다? 저기 자기가 빌려준 돈 받게, 그 돈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죠. 그 대여금 반환 소송이야. 빌려준 돈 반환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기간이 됐으니까 반환 소송을 해요. 근데 대여금 반환 소송할 때 요거만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가압류도 걸어놔. 임시압류지. 가압류. 이 집을 을이 팔지 못하게, 다른 사람에게 못 팔게 가압류 소송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압류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네 집 가압류 들어왔으니까 을에게 통고를 해주면 을이 팔아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압류는 보통 1주에서 2주 걸리는데 신청하는 게 비밀리에 진행이 돼. 서류에 아무 하자가 없어. 그러면 가압류 바로 걸어줘요. 임시압류니까. 그리고 대여금 반환 소송에 승소하면 그게 압류로 바뀌는 겁니다. 그때는. 자, 이렇게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어. 승소를 하면 판결문이 나올 거 아니야. 판결문. 만약에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부 이 주택을 강제 집행하는 걸 임시로 허용해 준다 라는 선고가 나오면 병은 그 판결문에 기해서 다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다시. 이게 강제 판결문 같은 거에 의해서 어떠한 집행 법원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에 의해서 경매 신청하는 게 강제 경매야. 저당권 같이 이런
제한 물건에 기해서 임의적으로 신청하는 거는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야. 돈을 안 갚으면. 이건 임의경매. 강제경매는 법원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애초에 병이 차용증을 써줄 때 그 차용증에다가 만약에 이 1억을 몇 월 며칠까지 안 갚으면 이 주택을 강제경매로 넘겨도 좋습니다. 라는 단서조항을 적어. 그리고 둘이 아니면 그거는 강제경매 못하고 그거를 어떤 공증할 수 있는 공증기관, 법원 주변에 가면 공증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가서 공적으로 증거되는 문서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때는 바로 법원에 그때 거기 있는 조건대로 만약에 모든 게 이루어졌을 때 돈도 안 갚아. 언제 갚겠다는 얘기도 없어. 그러면 그 공증 문서에 의해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 그것도 강제경매야. 임의경매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나 경매의 순서는 똑같아. 경매 순서 진행서는 똑같아요. 내용이 좀 다르다 뿐이지. 그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입니다. 자,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를 알아봤고 이제 경매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경매가. 자, 이제 경매 진행 순서를 보겠습니다. 경매 진행 순서. 자, 맨 처음에 경매 진행 순서는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 거야. 안 갚아. 그리고 채권자가 하다 안 되니까 뭐해? 경매를 신청하겠죠. 첫 번째 경매 순서가 맨 처음에는 경매를 신청해야지. 채권자가 이 집을 경매해 주세요.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임의경매면은 저당 물건이 있는 거고 제한 물건이 있는 거고, 강제경매는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권은 있는 거예요. 자, 경매를 신청을 해. 경매 신청. 그러면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겠죠. 자, 그럼 법원이 그거 갖고 소리에 하자가 없으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해. 경매 개시하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자, 이 개시 결정을 하면 개시 결정과 동시에 뭘 하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들어가. 그럼 압류가 되는 거예요.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서 압류가 되는 겁니다. 왜? 기입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이 경매 등기라 경매 신청 등기 다 같은 말이에요. 경매 등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압류가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압류가 진행됐으니까 그 집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해. 오로지 법원의 경매에 의해서만. 물론 경매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채무자가 그 빚을 갚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경매를 취하해야 하면 돼. 경매를 이 사람이 돈을 갚았으니까 경매를 취하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경매를 취하 안 하고 해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법원에서 할 일이지. 법원에서 이제 뭘 하냐면 배당 받을 기한을 정해줘. 그게 배당 요구의 종기라고 그래. 마칠 종자. 배당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기한을 딱 정해줘.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을 해주고 그걸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알지. 공고 어떤 경우 배당 요구를 당연 배당자들은 그 신고만 하면 돼. 내가 얼마 받을 돈 있다고 신고를 하면 돼. 경매 신청하는 신청자는 당연히 신고할 것이고 그 집에 사는 임차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배당 요구 종기를 하는 거는.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 결정하고 공고할 때 그 임차인이 있다면 그 주택 채무자한테 딱 발송을 해줘요. 너희 집 경매에 들어갔으니까 신청할 사람 있으면 신청하라고. 그러고 배당 요구 종기는 언제까지 배당 신청을 하라고. 왜? 주택 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 그 건물들이 경매 넘어가면 임차인들은 빨리 요 종기 전까지 그 기간에 배당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보증금을 나중에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매각을 준비해. 자, 매각 준비. 매각 준비는 뭐냐면 해당 경매 부동산이 주소는 어디고 위치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 집의 가격은 얼마인지 감정평가 같은 거. 즉 매각 준비를 하는데 매각 준비 내용이 뭐냐면 하나는 현황을 조사합니다. 현황. 임차인이 있나 없나. 그리고 감정평가를 해. 감정평가.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 자,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로 이걸 얼마에 내놔야 될지. 자, 예를 들어서 최저 매각 가격이 1억이야. 그러면 경매 당일날 1억 이상을 쓴 사람에 한해서만 낙찰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최고가로 쓰는 사람이 경매 물건을 받아가는 겁니다.
낙찰이 됐다 그러죠. 근데 1억인데 9천만 원에 쓴 사람이 최고야. 그러면 낙찰이 아니라 유찰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경매가 매각이 안 되고 다시 넘어가요. 그렇게 유찰이 되는 거, 유찰이 돼서 다시 경매 진행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신매각 또는 새매각. 한자로 쓰면 새로운 신자 써서 신매각이 되고, 요즘은 우리 한글말 써서 새매각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가격이 저감돼. 최저 매각 가격이 20% 또는 30% 다운이 돼. 1억짜리 집이 유찰이 됐다면 8천. 그 다음에 또 유찰됐어? 6,400. 이런 식으로 가격이 다운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매각 준비를 해서 법원이 비치를 해. 이 자료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언제 매각할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즉, 경매하는 날이야. 자, 매각기일. 매각하는 날짜. 경매하는, 진짜 법원에 가서 경매하는 날짜예요, 이게. 경락받는 날짜. 매각기일하고 플러스 매각 결정기일. 자, 매각이 됐다 안 됐다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결정기일. 보통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결정기일은. 이거를 또 뭘 해야 된다? 이거를 지정해서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공고를 해야지. 누구나 알 수 있게. 그래야 그 날짜에 가서 경매 신청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요거는 언제 한다? 매각기일 며칠 전? 매각기일이 경매하는 날이에요. 이게 경매하는 날. 매각기일 14일 전. 14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신문 같은 거 보면 법원 경매 공고에서 쫙 나와요. 하단에. 그게 바로 이 공고입니다. 바로. 자, 여섯 번째. 자, 공고를 하고, 근데 매각 날짜가 14일이 지났어, 공고한 지. 그러면 매각을 실시하는 거야, 이게. 매각 실시. 요 매각 실시가 바로 경매예요. 뭐, 호가 입찰, 얼마 불러서 하는 거고, 요즘은 호가 입찰 거의 없고, 호가 경매는 거의 없고, 기일 입찰, 날짜에 이제 봉투에, 서류 봉투함에 돈하고, 내가 얼마에 낙찰 받겠습니다 하고, 자기 가격, 최저 매각 가격 써서 내면, 입찰하면 넣으면 나중에 이제 그 중에 최고가 경매인,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하나의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무지하게 많은 물건, 부동산 물건을 경매를 해요. 또 두세 시간 걸리는데, 여러분들 경매에 한번 가보세요. 법원에 가보면, 거의 매일이야. 오전에 한 9시에서 10시까지 가면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입찰 보증금 함이 봉투가 있어. 봉투가 있고, 입찰 보증금 봉투가 있어. 여기다가는 돈을 넣는 거예요. 자기 돈을 넣고. 그리고 입찰 서류가 있어. 내가 무슨 물건, 사건 번호, 타경 해갖고 이제 쓴다고요.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짜리면 내가 얼마 써야겠다 쓰고 입찰하면 10% 보증금의 매각가격 10%만 넣으면 됩니다. 넣어서 여기다가 돈을 넣고 요거하고 요 서류를 같이 넣어서 요 안에 집어넣어. 그리고 풀로 딱 붙여. 여기 수치선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집달관 법원 경매하는 경매 관리가 다 받아요. 받아서 요 수치함을 뜯어. 여기 번호를 다 적어줘. 적어서 줘. 그럼 왜 적어주냐면 나중에 이제 이걸 딱 풀로 붙여갖고 이런 함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무조건 무슨 일도 다 집어넣어. 겉에 이제 번호가 다 있죠. 사건 번호가 다 있으니까. 그러면 다 집어넣고 시간 이제 집어넣는 거 종료를 해. 그리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있으면 이걸 뜯어갖고 사건 번호별로 다 분류를 합니다. 사건 번호별로 다 분류를 해. 분류를 하면 어떤 거는 아무도 응찰을 안 한 게 있어. 그런 건 유찰된 거고, 한 명이 한 것도 있고, 두 명, 세 명이 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사건 번호 순서대로 몇 번 타경해서 입찰함에 요거 낸 거에 있는 사람, 누구누구씩 나오세요. 다 나와. 응찰하는 사람이 3명이면 3명이 나란히 씁니다. 그리고 거기서 뜯어봐. 그래서 가격 제일 높게 쓴 사람이 낙찰된 거예요. 그럼 낙찰 받겠냐? 받겠다 그러면 영수증 받고 가면 되고, 떨어진 사람은 아까 요거 수치증 줬다고 그랬죠? 그거 주면 요 돈 돌려줘. 돈 덜어 받아가야 되는데 떨어졌는데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매가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 낙찰 받는 사람은 매각 실질 요 날만 가는 거야. 요 날만. 그 전에 이제 이런 현황 평가나 감정 평가 이런 거 보러도 가기도 하지만 실제는 이 날만 갑니다. 그 전에 이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방문했다가 매각 실시하는 날 이제 가서 보는데, 매각 실시 한 일주일에서 이틀 전에 가서 보죠. 물건을 이제
현황은 어떻고 감정은 어떻고 그리고 현장 답사도 알아서 갈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 매각을 하는 날 경매 응찰사 요날 하루만 가면 되는 거고 그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는 이날 하루만 가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배당 받는 날 배당 받으러 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경매 신청할 때하고 배당 받을 때만 가서 되고 그 중간에 이제 그 채권 신고하러 갈 때도 한번 가긴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계속 진행해 봅니다. 매각을 실시했어. 그러면 이 매각을 했는데 이 낙찰자가 예를 들어서 이 낙찰자가 이 채무자 이 돈 안 갚은 채무자의 뭐 형제라든가 부모라든가 이러면 허락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애초에 돈을 갚든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법원에서 이 매각을 허가할지 말지 즉 매각 허가할지 불허가할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이 보통 대부분 허가를 합니다. 이게 매각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제 결정을 해줘. 그러면 일주일 이내 결정을 매각 허가가 났다면 불허가 나면 이제 매각이 취소가 된 거고 허가가 났다면 뭘 또 해야 되냐면 거기 임차인이라든가 관계인이 만약에 이의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 이의제기할 시간도 줘야 돼. 무슨 시간을 주냐면은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을 했으면 자 그 사이에 이제 결정한 다음부터 일주 동안 이의 신청한 주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각 8번 이제 이의 신청하고 나서 이제 매각 허가 확정이라고 그래. 확정.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정이 되는 거고 이의 신청이 있으면 그것도 판단을 합니다. 보통 이의 신청을 요즘 왜 안 하냐면 옛날에 임차인들이 이의 신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내야 돼. 이의 신청을 하려면. 그래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10% 공탁한 금액을 임차인이 돌려받지만 이의 신청하는 게 아무 이유가 없어. 이게 경매의 시간을 늘리려고 그러는 거야. 자꾸 딜레이. 그러면 10% 못 받아가는 수가 있어요. 경매를 늦췄다 해갖고. 그래서 10% 낼 돈이 없으면 거의 이의 신청을 요즘은 안 합니다.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진행이 돼요. 확정이 되고 그러면 확정이 되면 법원에서는 경매 이게 매각해갖고 낙찰받은 경락인이라고 해요. 매각인 또는 경락인 매수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경락인한테 보내요. 몇 월 며칠까지 잔금을 다 내십시오. 이미 10% 냈고 매각 실시할 때 한 10% 정도 냈고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몇 월 며칠 보통 한 달 이내에 내라고 이제 통보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내. 그러면 그 사람이 매각 대금, 매각 잔대금 남아있는 대금이죠. 매각 대금을 납부합니다. 매각 대금 납부 돈을 내. 그러면 매각 대금이 들어왔잖아. 그럼 뭐 한다? 배당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 매각 대금을 납부했으니까 그 매각 대금을 놨으면 돈이 들어왔으니까 뭐 한다? 10번째 법원에서 그동안 돈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돈 받겠다는 신청을 안 해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배당표 순서에 의해서 영순위가 뭐라고 했어요? 일단 법원이 경매 비용을 지가 띄어. 그리고 제3자 유익비, 필요비 같은 걸 다 지출해주고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 근로자 3개월 월급 이런 순서에 의해서 그 다음에 국세, 해당 국세나 지방세 먼저 주고 나서 순위에 의해서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순위에 의해서. 자, 배당을 합니다. 자, 배당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뭘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낙찰 받아서 매각 대금 납부하는 순간 경락에는 소유권자의 이미 그건 민법에서 배웠잖아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기 때문에 따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소유권자야. 그렇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왜 해야 되냐면 낙찰받아서 팔으려고 하는 거냐. 본인이 살려도 자기 이름으로 바꿔야 나중에 팔고 나갈 수 있잖아요. 처분을 하려면 자기 이름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법원에서 촉탁을 해줘. 뭔 소리냐. 본인이 직접 등기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이라고 해서 저절로 소유자가 낙찰받고 매각 대금 납부했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착각들을 하시는데 소유권 주택 같은 경우도 뭐 건물이도 하려면 주택 채권도 매입해야 되고 등록세 취득 다 내야 돼. 자기가 자기 발로. 그러니까
그거 다 하고 서류 다 한 10개 한 다음에 그걸 법원에 가서 내야 돼. 내가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을 다 냈습니다라는 걸 내면 그때서야 법원은 그거 보고 촉탁을 해주는 거야. 그거 안 하면 이 비용은 권리자가 내는 거야. 낙찰자가 다 내는 거야. 그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법무사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라면 그 정도 과정은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웬만한 경매책이 다 있고 제 저서 만화 부동산 경매 1에는 권리분석 위주로 나왔고 2편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절차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요 순서는 좀 뒤에 미쳐서 상관은 없어요. 약간 요 10번 이후는 자 11번, 12번은 이제 내가 집을 낙찰해서 그 집을 내가 점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점유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인도명령을 받는다고 그래요. 인도명령은 낙찰받은 지 매각 대금 납부한 지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하면 돼요. 6개월이 넘어가면 뭐 해야 된다? 명도 소송으로 가야 돼. 이건 소송이에요. 법에다가 소송을 6개월 이후. 자, 그리고 6개월 이내더라도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유치권 같은 거. 그런 경우는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왜? 권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은 인도명령이나 명도 소송을 신청을 안 하고 합의에 의해서,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있어. 안 나간다고 버틴겨. 돈 못 받은 게 많아서 못 나간대. 권리는 없어. 그러니까 불법 점유죠. 그렇지만 불법 점유를 하더라도 낙찰자가 자기 마음대로 짐을 끌어낼 수는 없어요. 그건 형사처벌받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반드시 법원에다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거예요. 강제집행을. 이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인도명령을 신청을 하고 이 인도명령을 안 들을 때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다음에 점유자가 바뀌어도 이미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했기 때문에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집달관한테 부탁을 해서 강제집행 거기 있는 물건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살림살이를 강제로.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경우는 내가 거의 못 봤어. 대부분은 임차인이거든요. 거기 점유하는 사람 상가든 주택이든 항호 협의를 해. 당신은 권리 없는 후순위 임차인 아니냐. 어차피 쫓겨가는데 강제 집행을 해도 3.3제곱미터 한 평당 보통 한 10만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20평이면 200만원 들어가는 거야. 강제 집행을 하면. 내가 강제 집행을 해도 100에서 200 써야 되고 그럼 당신 돈 한 푼 못 받고 당신 입장에서는 이사비라도 받아서 나가는 게 편하지 않소. 합의를 하는 겁니다. 강제 집행하면은 200만원 당신 이사비용은 50만원 그럼 그 중간 100에서 150을 결정합시다. 그러면 대부분 임차인이 응합니다. 응해요. 그리고 본인이 임차인이 그 배당을 받는 임차인이라면 뭘 써줘야 되냐면 명도 확인서 써야지. 집을 비워줘야 돼. 명도 확인서 써주고 그리고 배당을 받아가야 되는 거야. 명도 확인서 누가 써준다? 내가 이 집을 점유를 이전받았습니다. 낙찰자가 써주는 거야. 낙찰자가. 그러니까 낙찰자가 머리 반정은 다 받을 수 있어요. 보통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깊게 하시고 오늘은 이렇게 경매의 순서가 이렇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는 이 정도 범위에서 나오지 그런 구체적인 세세한 것까지는 안 나옵니다. 자, 그런 거는 또 책 한 권을 따로 보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새 매각하고 재매각만 좀 알려드릴게요. 자, 매각을 실시했는데 아무도 응찰을 안 해. 쉽게 얘기해서 아무도 매각이 유찰이 됐어. 유찰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게 아무도 응찰을 안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 유찰이 됐을 때 자, 이런 경우 아니면 최고가 매수인이 있긴 있었는데 절차상의 하수로 그 사람이 받으면 안 돼. 그리고 차순위 2등도 없어. 2등이 있는데 2등도 싫다고 그래. 이런 경우에 유찰된 거예요. 유찰이 됐을 때는 20% 가격이 저감돼. 20% 또는 30%. 그러고 다시 경매하는 걸 새매각이라고 그러고 그게 새매각입니다. 유찰됐을 때 새매각은 유찰됐을 때고 낙찰은 됐어. 유찰이 아니라 낙찰. 자, 경매에서 팔렸던 얘기예요. 낙찰이 됐는데 이 낙찰자가 10% 돈을 냈는데 낙찰자가 대금을 안 내. 대금을. 왜?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싼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유치권이 있는 거야. 1억짜리 건물인데 그래서 5천만 원에 샀어. 유치권이 1억이야. 1억 5천 들판이야.
차라리 1,000만 원 손해보는 게 낫다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낸 걸 못 돌려받아요. 이런 경우 이렇게 대금을 안 냈을 때 이거는 다시 재매각이야. 재매각인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이 20% 올라가요. 그리고 가격이 최저 매각가가 내려가지도 않아. 그 가격 그대로 다시 한번 재니까 다시 한다는 얘기야. 다시. 그리고 입찰 보증금, 즉 낙찰 받겠다는 사람은 1억짜리라면 최저 매각이 1억이라면 20%니까 2천만 원을 내야 돼, 이 봉투에. 그리고 이제 낙찰을 받는 거고, 새매각에서는 10%, 만약에 1억이라면 입찰 보증금에 1,000만 원 이상만 넣으면 돼요. 그리고 낙찰가는 자기가 알아서 쓰면 돼. 1억이든 1억 2천 되고 1억 최저 매각 가격 이상으로. 자, 이게 새매각과 재매각의 차이입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면 중개실무 제46강 4 경매공매 앞부분을 배웠고, 다음 시간에 경매공매 뒷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